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분데스리가에는 김민재 선수도 있고, 마인츠 이재성, 슈투트가르트에 또 정호영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분데스리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분데스리가 특집으로 오늘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순위도 좀 예상 순위도 매기면서, 좀 상위권 팀, 그리고 우리 선수가 포함된 팀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드릴 텐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좀 궁금한 게, 분데스리가는 좀 어떤 리그예요? 분위기라든지, 이거 어떤 리그라고 좀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 분데스리가는 케인도 얘기했죠. 네. 이런 분위기 처음 본다.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응원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죠. 아. 이게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자체가 예. 팬들의 팀이거든요. 이게 그 50플러스의 정책 자체도 있잖아요. 아, 그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팀을 만들어 왔다 보니까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 팬들이. 예. 그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응원 문화가 장난이 아니죠. 네. 예, 좀 열정적이죠. 아, 되게 뜨거운 것 같아. 보기만 그러니까 해도. 5대 리그 중에서는 가장 열기가 뜨겁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네. 분데스리가 자체가. 예,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리그들 중에서는 평균 관중이 가장 많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주인의식이 있는 거죠. 아. 이건 내 팀이다. 좋게 말하면 이제 주인의식, 열기가 뜨겁다고 표현하시는데 또 약간 안 좋게 얘기하면 너무 무섭대요. 거기 독일의 그 응원 분위기가. 그 그 일부 좀 동의하십니까? 홍염 엄청 터뜨리죠. 너무 열광적이다 보니까 약간 무서운 느낌도 있잖아요. 홍염도 엄청 터뜨리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 특징하면 구단 재정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관리가 잘 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때 적자가 없었던 구단이 바이에른 뮌헨인가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고요. 예, 바이언이 그러니까 그 적자 없이 흑자 운영을 했었고 도르트문트도 이번에 흑자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 예. 예. 그 재정 관리를 이제 잘 하는군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분데스리가 이적 시장 이런 걸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분데스리가 팀들, 특히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누구 한 명 콕 집으면 잘 데리고 오는 것 같아. 딴 데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지 않고, 얘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돈적인 부분과도 어느 정도는 연결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팀들이 막 쓰지 못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플래나에서 선수들을 영입하고 그래서 분데스리가 팀들이 영입을 미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리그 팀들보다도 네. 좀 이적 시장이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 편이에요. 미리 막 1년 전에도 미리 영입을 해놓기도 하고 맞아요, 선수 맞아요. 판매도 1년 전에 미리 해버려요. 후쿠도 그랬었고 맞아요. 예전에 나비케이타도 그랬었고 분데스리가는 거가 미리 팔거나 미리 영입하거나 다음 시즌에 떠나는 걸 이미 해놓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까지 이 선수가 이 전력하에서 뛰고 그러고 나서 이 대체자가 누가 오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플랜을 짜요. 이게 제한된 그 자본 속에서도 팀을 어쨌건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멋지기도 한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분데스리가 팀 중에 라이프치히라든지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좀 거상? 장사도 잘하고 유망주 키워가지고 이제 비싸게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런 팀들만의 좀 비결이 있습니까? 그거야 사실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스카우팅을 정말 잘하는 거죠. 네네. 스카우팅을 정말 잘 하니까 유망한 선수들을 데려오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워낙 이제는 거의 스타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유망주를 키워서 올리는 게 아니라 스타 선수들이 돈이 이제 많이 돌고 돈이 경쟁력이다 보니까 큰 선수들 데려오는구나. 약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은 그러니까 분데스리가가 예전 과거에 조금 포르투갈 리그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에레디비지에 같은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는. 그런 게 또 있군요. 예, 좋습니다. 지금은 프리미어 리그가 너무 이게 그치. 됐어요. 너무 돈이 많이 돌고 이러니까. 지금은 라리가하고 세리도 거의 진짜 슈퍼리그예요. 네, 슈퍼리그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구단 하나하나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만나볼 팀은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김민재 설명을 해주시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전반전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근데 이제 후반전은 약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긴 했었다. 이게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아직까지 체력이 좀 올라오지 않은 조금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0분 정도 지나면은 조금씩 실수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군사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원래 그런 거 할 때는 루틴도 깨지게 되고 또 이제 그 평소에 그런
그러니까 뭐랄까 몸을 만드는 그런 것들과 다른 근육들을 쓰게 되고 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실제 그 살도 4에서 5kg 정도 빠졌다고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조금씩 경기를 더 뛰다 보면은 해결된 문제니까 좀 올라오겠죠, 이제. 예, 그거 걱정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바이에른 뮌헨은 워낙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팀이죠. 그렇죠. 예, 독일의 절대적인 1강이죠. 네. 왜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의 절대적인 1강이 됐는가? 여기에는 이제 울리 웨네스의 힘이 크죠. 네. 물론 그 바이에른이 황금기를 이룬 데에는 이제 뭐 게르트 뮬러, 프란츠 베켄바워 그리고 제프 마이어 이 황금기 3총사와 이제 유스들을 굉장히 잘 그때 육성을 하면서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들이 은퇴하고 났을 때 바이언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면서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이제 함부르크라던가 막 이런 팀들한테 치였거든요. 네. 메넨글라드바흐라던가 이런 팀들한테 치이면서 도리어 우승을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울리 웨네스라고 원래는 그 프란츠 베켄바워랑 조금 후배격에 해당해요. 후배격에 해당하고 네. 약간 지금의 토마스 밀러랑 조금 유사한 유형의 선수였는데 큰 부상을 당해서 조기에 은퇴를 했어요. 조기에 은퇴를 하고서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경영 같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와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메가스토어라던가 그리고 이제 스폰서 유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축구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했을 때 바이언만 스폰서 엄청나게 유치하고 또 이제 메가스토어 전체 축구 클럽들 중에 가장 먼저 메가스토어를 세운 게 바이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언이 절대적인 부를 구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격차를 벌리게 된 거죠, 바이언이. 네. 거기다가 이제 미넨 지역 자체도 원래는 독일에서 가장 부촌이거든요, 미넨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뒷받침이 되니까 바이언이 안 그래도 50+1 정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분데스리가는 어느 정도 결국은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장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돈을 쌓을 수 있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먼저 몇 발자국을 앞서 나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부를 축적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클럽들과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저희도 이제 자막으로 지난 시즌 1위, 우승 32회, 뭐 포칼컵도 한 최다 우승팀이고 당연히 20회, 챔피언스리그도 6회 우승하고 독일을 넘어서 세계를 또 뭐 제패할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한데 지난 시즌은 또 굉장히 마지막까지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좀 프리미어 리그처럼 여러 팀이 이제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리그가 좀 재밌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앞살이 있는 팀들 이런 리그는 어떤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이것도 원래는 그러니까 뭐 자국 내에서는 당연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네네.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1강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1강 마케팅? 절대적인 1강을 받기 위해서 다. 그러면 그 1강에 대한 절반의 팬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독일은 그렇게 얘기해요. 독일 팬의 절반은 바이언 팬이고 절반은 바이언의 극렬한 안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바이언을 적대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요. 브레멘의 열성 팬들은 네. 바이언을 적대시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반면에 브레멘의 그냥 일반적인 축구팬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바이언도 좋아하면서 브레멘도 좋아해요. 반대 반이 완전 갈리는구나. 이게 그 극렬 서포터냐 아니면 일반 그냥 축구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축구 보는 거 뭐 이러면은 약간 독일 대표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바이언 자체가. 그렇죠. 정서가 그렇게 나뉘어서 절반으로 딱 갈려요. 그래서 절반은 절대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르트문트가 우승했을 때 쾰른 팬들이 축제 벌였어요. 바이에른 뮌헨 우승 못했다 이런 식으로. 우승 축하 파티 같이 했어요. 도르트문트랑. 자기네 도시에서. 도르트문트에서 우승 축하 파티 하고 있는데 쾰른에서도 똑같이 우승 축하 파티 했어요. 그거 신기하네요. 예. 그러면은 그런 정서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분데스리가를 보는 열성적인 팬들은 바이에른 뮌헨이 무너지는 것 자체도 하나의 좀 축구 재미로서 하면서 응원하면서 그렇죠. 보는 거군요. 우승 한번 못하면 난리 나는 거죠. 자기 팀 응원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무너지는 것도 응원하면서. 그러니까 그 33라운드 때 라이프치가 바이언을 잡았었잖아요. 네네네. 1위가 바뀌었었잖아요. 그때 라이프치 SNS에서 아예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너네 우승북에 우리 팀도 적어달라. 그래요? 예. 우리가 같이 너네의 우승을 한 거다. 네. 바이언을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재밌네. 마인츠 같은 경우도 바이언을 먼저 잡았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는 도르트문트
그 막 짤 같은 거 올렸었거든요. 그러면서 도르트문트 팬들한테 그 마인츠가 메시아로 보이는 그런 짤들 올렸는데 도르트문트 우승 결국 마인츠가 잡았잖아요. 네. 마인츠가 잡아가지고 도르트문트가 우승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거 안 올렸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네네. 아니 그때도 이제 지난 시즌에 은근히 바이에른 뮌헨이 좀 무너지는 거 보고 싶다. 도르트문트 우승하는 거 진짜 눈 앞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그 독일에서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 절반이 그랬겠네. 그렇죠. 절반은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또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 궁금한 건 좀 많은데 아무래도 뭐 투엘 감독이 좀 부임하면서 좀 지난 시즌 좀 좋지 않았고 이게 좀 이어져 오면서 라이프치히 슈퍼컵 0대3패. 그래도 개막전에 브레멘을 대승을 거두면서 좀 분위기를 끊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예. 뭐 경기 내용도 어쨌건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는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맞아 나가는 모습들이 보였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다음 경기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특히 이제 케인 중심으로 팀이 조금 전술도 개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뭐 개막전에서 해리케인도 네. 골까지 또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은 사실 리그 우승은 어떻게 보면 엄청 강력한 거고 이 정도의 멤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원만 영입이 된다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떤 정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변수는 당연히 있죠. 네. 뭐 바이언도 뭐 예를 들어서 노이어가 물론 골키퍼. 지금 빨리 그래도 복귀해가지고 지금 예. 골키퍼 훈련하고 있거든요. 네네. 노이어가. 뭐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은 이게 장기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또 언제 다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런 변수들은 고려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네. 그냥 현재의 선수단 몇몇만 놓고 보면은 바이언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죠. 실제로 현재 배당 2위입니다. 네. 1위가 맨시티고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뭐 예, 지금 1, 2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각종 그 매체들에서. 네. 두 번째 만나볼 팀은 지난 시즌 우승을 굉장히 또 아쉽게 놓쳤던 도르트문트입니다. 분위기 되게 안 좋았겠네요, 지난 시즌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가 도르트문트가 네. 항상 중요 순간에 자기네들이 자멸하는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1위 올라섰을 때도 도르트문트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그대로 또 현실화가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예, 반면에 이제 우승도 넘지 못하고. 습관이고. 네, 우승도 습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도 이겨봤어. 이때도 우리는 이겨냈어. 이러면서 맞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과 항상 중요 순간에 그것도 뭐 상대가 잘해서 지거나 이러면 이해가 가거든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멸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마인츠전도 사실 알레가 페널티킥 넣었으면 그러니까. 쉽게 가는 거였어요. 네. 심지어 알레가 그 페널티킥 실축 이전까지 네. 분데스리가에서 100% 성공률이었어요. 그런 선수가 딱 그 경기에서 그건 없으면 그저 우승인데. 그러니까요. 예. 자, 아무튼 뭐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 굉장히 좀 아쉽게 됐는데 제가 아는 도르트문트 정보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 어떤 관중들의 어떤 팬덤이랄까 이게 굉장히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대단하다, 뛰어나다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냥 응원 열기가 굉장히 강하죠. 관중 수도 굉장히 많다고. 예. 네. 거기다가 이제 관중 수는 가장 많죠. 왜냐면 구장이 크니까. 네. 사실 근데 이거는 구장이 큰 것도 있긴 해요. 열기로는 어쨌건 간에 도르트문트와 샬케와 프랑크푸르트, 켈른 이 정도가 네. 유명하거든요. 예. 그런데 도르트문트는 그래서 항상 제가 경기장을 가장 가기 좋아했던 곳이 도르트문트였어요. 그래서 브레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경기를 봤던 게 도르트문트였습니다. 네. 왜냐면 가면은 일단 구장이 큰데 거기서의 장관이거든요. 그 응원하는 게 진짜 멋있겠다. 예. 예. 그래서 진짜 가슴이 뛰어요. 네. 막 북 옆에서 빵빵 하고 막 이러면은 진짜 가슴이 뛰어요. 막 8만 명 정도가. 예, 그리고 거대 기 막 흔들고 막 이러면은 네. 예, 물론 담배 냄새는 엄청나지만요. 담배 펴도 된다 그랬지? 경기장 내에서. 그쵸? 분데스리가는 펴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럼 뭐 이렇게 뭐 잿더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담배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술도 튀어요.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골 그럼 막 나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경기 끝나고 가면은 막 술 냄새 나요. 막 젖고 막. 예. 자,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더비 샬케랑 라이벌이에요? 그렇죠. 그게 엄청 치열하죠. 예, 레비어 더비. 예. 그럼 두 팀이 만나면 진짜 장관이겠다. 두 팀 만나면은 거의 뭐 예술이죠. 예. 네. 뭐 별별 사건들이 다 있었는데요. 그래요. 저도 이거 들은 것 같아. 일단 구단주가 네. 사자 끌고 왔던 곳이었어요. 상대팀 약간 좀 겁준다고. 에? 사자 끌고 왔던 팀. 사자를 끌고 왔어요?
예. 사절을?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 상대팀 겁주려고? 예. 이번 시즌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이 도르트문트의 성적. 그래도 저는 벨링엄의 그런 이탈과 네? 그리고 또 이제 라이프치히와 레버쿠젠이 영입을 정말 잘했거든요. 전 그래서 이 두 팀들의 추격도 거셀 거기 때문에 네. 솔직히 도르트문트는 좀 이번 시즌 경쟁에 부딪힐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도르트문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만나볼 팀은 라이프치히입니다. 자, 지난 시즌 3위, 또 분데스리가 우승은 좀 없는 그런 팀인데, 당연히 이 팀이 2009년에 창단했는데 우승이 있는 게 더 이상하죠. 네네. 자, 일단은 뭐 창단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꽤 그 짧은 시간 내에 뭐 거센 돌풍을 좀 일으켰다고 할까요? 그렇죠. 나름 좀 탄탄한 팀 같아요. 레드불의 힘이죠. 예, 레드불. 잘 레드불이 만들고. 원래 그 잘츠부르크부터 이제 네.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미 팀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걸 그대로 라이프치히까지 역시 레드불이야. 이식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라이프치히 선수단에 많은 선수들이 잘츠부르크 출신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네, 같은 여기도 시스템. 그가 시스템의 힘이에요. 네. 근데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시즌 조금 주목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원래 라이프치히가 랑닉이 이제 팀을 구축을 하면서 그 하나의 철학을 전체적으로 맞춰가면서 하나로 통일성을 이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라이프치히가 빠르게 올라왔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나겔스만이 부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레드불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나겔스만을 통해서 그동안 그러니까 우승하지 못했던 그 한 조각을 벗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게 가보겠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축구, 점유율 축구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나겔스만을 데려왔고 나겔스만은 잘했어요. 네. 문제는 근데 그 기간에 약간 팀의 정체성이 조금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임들이 부임을 했을 때 망했었어요.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르코 로제가 이제 감독에 부임을 하면서 물론 로제가 이제 도르트문트에서는 살짝 힘든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잘츠부르크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인물이거든요. 네. 황희찬 선수도 이제 지도를 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서 로제 밑에서 지난 시즌 다시 이제 리턴 투 레드불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까지도 그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 주축 선수들이 거기가 기둥뿌리가 빠졌어요. 딱 척추 라인이 빠졌거든요. 공격의 은쿤쿠, 공격형 미드의 소보슬라이, 수비형 미드의 라이머, 그리고 센터백의 그바르디올. 이렇게 빠졌는데 이걸 절묘하게 메웠어요. 잠깐만. 일단은 지금 누수가 굉장히 큰데 그래도 절묘하게 잘 메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단 영입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영입을 할 때 자기네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로 영입을 하는 건 거죠. 이 전술 스타일에 바로 녹아들 수 있는. 그러면서 잘츠부르크에서 2명 데려오고 뭐 이런 거죠. 네. 확실히 그 슈퍼컵에서 또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축구 재밌던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의 성적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라이프치히 성적은 그래도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르트문트하고 그리고 레버쿠젠까지.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는 4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4강 체제가 조금은 공고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봤어요. 라이프치히가 영입을 잘한 것도 있고 레버쿠젠이 또 영입을 미친 듯이 잘했거든요.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선수들만 영입을 했어요. 심지어 레버쿠젠은 전력 누수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강이 될 거라고 봤는데 우니온 베를린 역시 개막전 보니까 진짜 저 헤드트릭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우니온 베를린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그렇게 내 팀이 약간 조금 그 어느 때보다도 4강 체제가 좀 공고하게 굳혀지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항상 보면은 그래도 분데스리가가 우승 경쟁은 다소 조금 시시했을지 몰라도 챔피언스 리그 경쟁, 유럽 대항전 경쟁, 강등 경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열했어요. 왜냐면은 분데스리가는 결국 50+1 정책이 있기 때문에 다들 재정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다 보니까 2위부터 그 밑에까지의 순위가 격차가 승점 차가 별로 나지 않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비슷비슷하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알아볼 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와, 이 팀이 사실
어떻게 보면 2부 리그에 좀 위치했던 팀인데 1부 리그로 승격한 이후에 어우 잘해요. 네. 개막전이 이번 시즌 개막전이 바로 이재성 선수의 마인츠 경기였는데 뭐랄까 좀 끈끈하다고 해야 되나? 좀 시원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또 조직적이라고 해야 되나? 잘 만들어진 팀인데 이 팀이 그 형님도 입중계 때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들, 노동자들이 이렇게 좀 꾸려가는 팀이라면서요? 예. 예. 근데 저기가 베를린 독일 수도여서 독일에서 밀고 있는 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재정이 좋은 팀이 아닙니다. 그래요? 도리어 재정은 매우 안 좋은 팀입니다. 네네. 예.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구동독 지역의 팀이었고, 그리고 한때 뭐 3부 리그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었고, 굉장히 많이 구동독 시절에는 탄압을 받았던 팀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십시일반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팀을 만들어 왔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 팀이 단장을 샬케 스카우트를 데려왔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왔고, 그리고 우르스 피셔라고 이제 그 바젤에서 스위스 리그 2연패를 달성했었던 그 감독을 데려왔고, 전 그가 왜 왔는지도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바젤에서 나름 성과를 내던 사람이 2부 리그 감독에, 아무리 분데스 독일이더라도 2부 리그 감독에 온 것도, 그것도 재정이 그렇게 좋은 팀도 아니었는데 온 것도 대단했는데, 그래서 와서 이 팀이 진짜 단계별로 팀을 잘 만들었어요. 딱 2부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서 그래서 승격을 한 거예요. 여포들 데려와서. 예, 승격하고 나서 그 선수들 정리하고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조금 검증된 베테랑들과 수비에 집중했어요. 일단 잔류를 하기 위해서는 수비가 중요한 거거든요. 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끈끈한 조직력과 롱볼 축구, 완전 진짜 그땐 재미없는 롱볼 축구 했어요. 진짜 대놓고 그냥 무조건 걷어내기만 하고 머리 보고 막 주고 그러면서 잔류를 했어요. 잔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후방 빌드업을 이끌 만한 수비수 한 명과, 그리고 공격에서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그 천재형 선수 한 명, 막스 크루제라고 제가 여기 영상에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 독일의 그 악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수 데려와가지고 공격과 수비의 마침표를 찍어서, 그래서 이제 또 성적을 끌어올렸고, 이 팀이 승격하자마자 매 시즌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잔류하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리그 가고, 그 다음에 유로파 리그 가고, 이번에 챔스 갔어? 챔피언스 챔스 갔어요. 매 시즌 연속 성적을 끌어올린 건데, 이런 식으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미드필더 영입하고,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가게 되니까 챔피언스 리그에 맞게 이제 조금은 경험 있는 베테랑들을 영입을 한 거죠. 그리고 챔스의 경쟁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챔스에 좀 그래도 막 가는 팀은 운영이나 이제 꾸리는 것도 조금 이제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챔스에서의 경쟁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힘들긴 하다고 보죠. 일단은 4번 시드예요. 무조건. 4번 시드면은 강호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이 팀이 아까 얘기 들었다시피 구장 규모가 챔피언스 리그 규격을 못 맞춰요. 그래서 홈구장에서 못 하거든요.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해야 돼요. 헤르타 베를린. 예,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불리한 점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 어찌됐건 4위로 챔피언스 리그 나갔는데, 이번 시즌 일단 개막전 뚜껑 열어보니까 좋아요, 이 팀. 막 측면에서 부분 조합으로 뭐 원투 패스 딱 주고받고 크로스 올리고 막 머리로 막 찍어버리고 막 이런 좋은 축구를 했는데, 이번 개개인의 기량이 아주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은 이런 패턴 플레이, 약속된 플레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대화하는 거죠. 이 베를린을 4위권 내 혹은 2위에 경쟁할 수 있는 팀으로 뽑았네요. 뽑은 건 아닌데. 뽑은 건 아니에요? 처음 아까 4강 체제가 공부하더라고 했잖아요. 이 팀은 안 들어가요? 4강 체제가 레버쿠젠인데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건 지난 시즌 순위인 건데. 아니, 그때 입중계할 때 이 팀이. 그러니까 얘 끼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경기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전 원래는 근데 레버쿠젠까지 내 팀이라고. 잠깐만요.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내 팀이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레버쿠젠. 레버쿠젠. 네, 좋습니다. 근데 우니온 베를린의 개막전 경기력을 보니까 야, 저 팀도 진짜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 역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다음은 프라이부르크인가요? 프라이부르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즌 5위를 기록했던 팀인데 어때요? 지난 시즌 5위가
굉장히 높았던 순위였나요? 그렇죠. 예. 잘했죠. 네.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가 더 그걸 잘한 게 뭐냐면요. 원래 프라이부르크는 전통적으로 이 팀이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있는 구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 대항전을 가면은 항상 그 시즌을 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럽 대항전에 가면은 뭐 심지어 강등된 적도 있었거든요. 네.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 강등됐던 적도 있는 팀인데 아니면 하위권으로 뚝 떨어지거나. 근데 지난 시즌은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또 거뒀네요. 5위를 기록을 한 거니까. 네네. 그러면서 유로파 리그 2년 연속 가는 거고, 사실 마지막 라운드에 역전까지도 가능했어요. 챔피언스 리그 갈 수 있었어요. 네네. 예. 여기 그 경기장이 좀 별로 안 크죠, 여기가. 그렇죠, 뭐. 그쵸, 규모가.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막 한 2만 몇 명 정도 수용하는. 도시 자체가 크지 아, 않을까. 도시가 아무래도 별로 안 이제 커서. 구장은 도시를 도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 팀은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솔직히 말하면은 좀 걱정이 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아다무를 공격수를 영입하긴 했는데 아다무가 지금 오자마자 또 부상을 당한 상태고요. 이제 플레켄이 이적한 거에 대해서 이제 플로리안 밀러를 영입했는데 영입이 지금 2명밖에 없잖아요. 네네. 예, 영입 2명인데 그마저도 1명은 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어찌됐건 5위로서 잘 해냈습니다만 그게 이번 시즌 영입이 많지 않은 상황 그리고 부상도 있는 상황에서는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워낙 슈트라이 감독 밑에서 워낙 똘똘 뭉친 팀이다 보니까 이 팀 자체가 네. 경기는 재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그런 패턴 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있어서 네. 예,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다음은 우리 또 부버지 형이 4위권으로 좀 예측한 레버쿠젠입니다. 자, 레버쿠젠은 이제 지난 시즌 6위를 이제 기록을 했고 요게 이제 감독님이 사비 알론소 예. 감독이죠? 그렇죠. 예. 이 팀은- 중도에 부임을 했었죠. 네. 예, 그리고 중도에 부임해가지고 팀을 잘 수습을 했죠. 네. 예, 그러면서 뭐 유로파 리그에서도 뭐 준결승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예, 나름 성과들을 올렸는데요. 네. 그리고 사비 알론소 감독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잘 영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상당히 이번 시즌 주목할 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레버쿠젠은. 레버쿠젠 이제 역사를 보면 한 2000년대 그 초반에 약간 우승 좀 노리고 막 그럴 수 그렇죠. 있던 상황이지 않았어요? 우승을 노렸었죠. 네, 그러다가 계속 준우승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준우승을 엄청 했죠. 특히 이제 그 준우승 그러니까 러너업 트리플 러너업을 했었잖아요. 네네. 세계 대회 준우승, 네. 챔피언스리그, 분데스리가, 포칼. 그게 발락 있었을 때. 발락. 예. 발락, 루시우, 체우베르투 이런 선수들 있었을 때 네. 세계 대회 준우승을 했었고 준우승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 다 바이에른 뮌헨한테 뺏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팀의 애칭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물론 뭐 상대 팀들이 놀릴 때 쓰는 애칭이지만은 빛의 쿠젠 이게 빛의가 준우승이거든요. 준우승 쿠젠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네버 쿠젠 예. 절대 우승 못한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 저기 뭐지? 요 도시가 좀 깔끔하고 막 그렇다고 저 들은 것 같은데. 저기 자체가 네. 바이엘 제약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냥 되게 소도시거든. 독일은 소도시들이 네. 약간 기업 도시예요. 그래서 볼프스부르크가 바로 폭스바겐 공장이 있는 네, 맞네. 그런 식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기는 이제 바이엘 제약사가 이제 거의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에요. 아, 노동자들. 그 팬들이. 네. 자, 그러면 요거 인아웃 좀 보면서 이제 우리 부버지 형님이 4위권 내로 저 레버쿠젠을 뽑았는데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일단 영입을 정말 잘했는데요. 자카를 영입한 것도 자카. 딱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의 스타일에 맞는 거죠. 네. 예, 사비 알론소 감독이 정말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래도 나름 후방 플레이메이커에 그렇지. 볼 잘 돌리고 네. 하는. 예, 그리고 자카 오자마자 엄청 잘했습니다. 네네. 지난 경기 그래서 그 베스트 11에 뽑혔어요, 개막전. 그리고 또 이제 호프만이라고 측면 공격수를 영입했는데 저 선수 이제 독일 대표팀 측면 공격수인데 텐텐하는 선수예요. 지난 시즌에도 텐텐을 했거든요. 좋은 선수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리말도 영입도 대박이었던 거였죠. 벤피카에서 뛰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정말 크로스 장인이에요. 크로스한 패스 이런 것들을 빌드업들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저 선수가 풋백에서 쓰기는 다소 수비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네. 레버쿠젠은 백스를 씁니다. 거기에 윙백으로 쓰기에는 또 제격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난 시즌 사실 레버쿠젠이 고생했던 이유가 6위까지 내려갔던 가장 큰 이유가 간판 공격수인 파트릭 시크가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에이스인 비르츠도 장기 부상으로 시즌 막판에 돌아왔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입했던 아즈문
그리고 또 이제 그 체코의 유망주인 흘로잭 다 별로였어요. 네네. 다 별로였는데 보니페이스를 영입했거든요. 제가 오자마자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서 지난 개막전에도 거의 뭐 만점 활약을 펼치면서 라이프치히를 파괴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비르츠가 건강하게 뛴다. 건강한 비르츠는 거의 제가 분데스리가만이 아닌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 아, 그래요? 예. 아니 어떤 유형이고 어떤 선수길래 정말 그렇게... 영리해요. 야, 영리한 유형 좋아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축구 쉽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아, 그런 선수 멋있어. 딱 줄 때 딱 주고, 그죠? 예. 자, 그리고 다음 만나볼 팀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지난 시즌 7위를 했던 팀이네요. 예. 예. 네. 오! 뭐 많이 들어왔네. 예. 왜냐면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 팀이 많이 나간 게 어떤 거냐면요. 보스마누 많이 나갔어요. 아, 보스마누를? 예. 예. 은디카, 카마다 다이치. 사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여름에 이 선수들을 판매하고 싶었어요. 네. 팔려고 했는데 선수들이 보스만을 꿀을 빨겠다라고 버텨가지고 못 팔았거든요. 네. 못 팔아가지고 결국은 남게 됐던 케이스긴 한데 결국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나가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많은 선수가 보수만 때문에 이제 나갔으면 여기 이제 조직력 맞추는 것도 조금 그렇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 시즌 딱 그거 정도나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보긴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무한히가 남으면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하면 가장 유명한 게 팬덤 아니에요 또? 프랑크푸르트? 여기 엄청나잖아요. 저기는 이제 울트라들이 많은 거죠. 그렇지. 약간 과격한 애들이 많은 예.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항상 독일에서 울트라들이 성명문 낼 때, 네. 그러니까 뭐 독일 축구협회라던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분데스리가에 불만이 있을 때 그런 성명을 낼 때 항상 가장 먼저 내는 게 이제 구동독 지역에 디나모 드레스덴 있어요. 네. 거기서 성명을 한번 내면서 한 차례 난리를 치고 그러고 이제 구서독 지역의 프랑크푸르트 넘어와서 거기서 이제 한 차례 하고 네네. 이렇게 흘러갑니다 항상. 네. 지금부터는 이제 마인츠. 자, 일단 뭐 이재성 선수가 뛰고 있는 바로 그 마인츠입니다. 1라운드 이제 개막전을 봤는데 일단 이재성 선수가 공을 잡으면 확실히 좀 번뜩이는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네. 1라운드에 좀 아무래도 마인츠라는 팀 자체가 조금 무너지는 것도 있었어요.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번 경기는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었죠. 그냥 이재성의 그럼 번뜩이는 장면들이 몇 번 있긴 했어요. 베를린이 너무 잘했어. 그 흐름을 네. 가져오는 그것도 있었고 실제 그 카시의 골도 어쨌건 이재성 선수의 힐 패스가 기기점이 됐던 거였잖아요. 기기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 경기 자체가 너무 밀리다 보니까 네, 이재성 맞습니다. 선수한테 이제 거의 볼 백업이 잘 안 됐었죠. 그러면서 이재성 선수는 조금 많은 걸 보여주기는 힘들었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인츠 경기도 저희도 입중계도 많이 할 거고 앞으로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팀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난 개막전 보니까 좀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예, 저도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인츠가 강등될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밑에 바닥을 깔아주고 있는 팀들이 쟁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이덴하임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다름슈타트라던가 네네네. 보훔이라던가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라던가 그리고 이제 브레멘까지 밑을 깔아줄 수 있는 그런 팀. 네, 그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강등되진 않을 겁니다. 네. 사실 마인츠가 유럽 대항전 놓고 경쟁을 했었거든요. 네. 막판까지도 경쟁했어요. 그러기는 조금 이번 시즌은 힘들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결국에 이제 우리 선수가 있기 때문에 팀 전체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는데 이재성 선수가 어찌됐건 지금 마인츠의 핵심이고 1라운드에서도 그게 좀 티가 나요. 확실히 방향 전환이라든지 네. 찔러주는 패스가 확실히 이재성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이재성 선수는 그래도 1라운드 공을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만 잡을 때마다 좀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도 역시 잘하겠죠? 네, 뭐 부상 이슈만 없다면 네. 잘할 겁니다. 뭐 네. 지난 시즌에 부상 달고 뛰었는데도 그렇게 잘한 거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팀은 정호영 선수의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일단 정호영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약간은 이제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조금 어려워했고 자신감도 좀 많이 상실했었는데 은사의 팀인 슈투트가르트로 가서 개막전 풀타임을 뛰면서 좀 자신감도 좀 보였고 네.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공미로 하면서 좀 전개도 해주고 열심히 뛰고 조금 기대가 돼요 이번 시즌 확실히. 가장 그래도 그 개막전에서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는 정호영 선수긴 하죠. 물론 뭐 맞습니다. 득점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2번을 놓치긴 했어요. 네. 정우영 선수가. 그거 골만 딱 터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거 제외하고 그냥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어요. 네. 그러니까 4-2-3-1 포메이션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었는데 확실히 그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이 그 바이언 그 19세 이하 팀과 그리고 2군 팀에서 정우영을 직접 지도를 했어서 네. 그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우영 선수가 기본적인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지만은 양쪽으로 많이 빠져요. 네. 양쪽으로 많이 빠져서 계속 2대1을 가져가요. 2대1 구조를 계속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골들의 아니면 슈팅들의 기점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도움을 올리거나 한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2대1 플레이를 통해서 계속 패스 주고받고 하면서 본인의 활동량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 옛날에 은사죠. 헤네스 감독 밑으로 가더니 확실히 정우영 선수를 쓰는 방법도 알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확실히 풀타임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는 더 고무적이었던 게 원래 정우영 선수가 프라이브루크 시절에 60분을 미치게 뛰고 교체 아웃됐었거든요. 맞아요. 60분만 집중적으로 죽어라 뛰고 교체 아웃됐었는데 슈투트가르트에서 이제 90분 풀타임을 뛰었는데 양팀 선수들 중에서 활동량도 최다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평균 속도도 선발 출전 선수들 중에선 가장 빨랐고요. 스프린트도 가장 많았었고요.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활동량을 받쳐주면서 90분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를 입증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팀 성적이 좀 궁금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는 저는 약간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팀은 잘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스트 11의 그런 전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이 팀이. 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상이 너무 많아서 이 팀이 사실 강등될 뻔했던 거였지 객관적인 전력은 거기까지 내려갈 팀이 아니었어요. 애당초. 그런데 이 팀이 분데스리가에서 최근 3년 동안 가장 어린 팀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복이 있어요. 일단 기복이 있어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할 때 확 무너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대신 그걸 잘 이제 다독이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기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팀이거든요. 약간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군요. 이것도 있고 조금 뎁스의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베스트 11은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팀이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이 저는 나름 상당히 능력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난 시즌 16이고 정우영 선수가 갔는데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순위는? 저는 지난 시즌보단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감독도 나름 능력 있는 감독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바닥을 깔아주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러다가 또 슈투트가르트가 지난 시즌에도 강등될 뻔했어가지고 좀 그건 걱정되긴 하지만은 한번 요거 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선수 화이팅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분데스리가 이런 특집으로 지난 시즌 이제 어느 정도 상위에 있던 팀 그리고 우리 선수가 포함된 팀까지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분데스리가를 잘 알진 못하니까 그래도 형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좀 이렇게 팀 설명해 주신 걸로 보고 앞으로 분데스리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